섭씨 470도 납도 녹아버리는 온도에서 기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과학자들은 30년 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이 지옥 같은 행성에서 실제로 용암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자 크기와 구성이 거의 똑같아서 쌍둥이 행성이라 불리는 금성은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환경이 되어버린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인류가 이 행성 표면에 착륙해 사진까지 찍어온 게 벌써 40년도 더 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금성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이 없었죠. 오늘은 인류가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을 어떻게 정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포기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우주 경쟁 초창기였는데요. 지금이야 화성에 온 관심이 쏠려 있지만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표면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금성은 완전히 달랐는데 두꺼운 구름층이 표면을 완벽하게 가려버려서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름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는데, 구름이 있다는 건 지구처럼 밀도 높은 대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였고, 금성이 태양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면이 따뜻할 거라는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당시 일부 과학자들은 금성이 열대우림처럼 습하고 따뜻한 환경일 거라고 상상했는데요. 외계 곤충이나 파충류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낙관론이었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미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금성의 두꺼운 구름이 통제불능의 온실 효과를 일으켜 행성 전체를 불지옥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결국 이 예측이 맞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려면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죠. 소련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1961년 당시 소련은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로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유리 가가린으로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달성했으며, 루나 2호로 달에 탐사선을 보낸 것도 소련이 먼저였거든요. 금성은 달 다음으로 가까운 천체였기 때문에 다음 목표로 삼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당시 우주 개발의 핵심은 과학적 발견보다 정치적 선전에 있었는데, 냉전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먼저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느냐가 국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소련 기술진은 베네라 1호와 2호 두 대의 탐사선을 제작했는데요. 계산기 수준의 컴퓨터로 궤도를 계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에 올려 금성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두 탐사선 모두 금성 근처까지 도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스템 고장으로 어떤 데이터도 받아오지 못했죠. 소련이 원인을 분석하는 사이 미국이 먼저 성과를 냈습니다. 1962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메리너 2호가 금성에서 35,000km까지 접근해 42분간 관측을 수행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른 행성을 근접 관측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금성 대기 온도가 섭씨 237도에 달했는데 물에 끓는 점의 2배가 넘는 수치였고, 그나마 이건 궤도에서 측정한 값이라 실제 표면은 훨씬 더 뜨거울 게 분명했습니다. 메리너 2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는데요. 금성의 구름층이 표면에서 80km 높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지구로 치면 지표면에서 우주의 경계까지 구름이 가득 찬 셈이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항공우주국은 금성 탐사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인간이든 기계든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미국은 달과 화성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틀었고, 소련은 오히려 이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물러난 무대에서 역사적 발견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4년간의 준비 끝에 1966년 소련은 완전히 새로운 탐사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네라 3호와 4호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는데요. 무게가 900kg 이상으로 늘어났고, 기압계, 레이더 고도계, 가스 분석기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권 진입용 착륙 모듈을 처음으로 장착했죠. 베네라 3호는 또다시 시스템 고장을 일으켰지만 궤도 계산은 정확해서 금성에 그대로 충돌했는데요. 다른 행성에 충돌한 최초의 인공물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실패한 셈이었죠. 1967년 베네라 4호가 드디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착륙 모듈이 낙하산을 펴고 천천히 하강하면서 다른 행성 대기 내부에서 측정값을 전송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거든요. 데이터가 보여준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금성 대기가 지구의 따뜻한 여름날과 비슷했습니다. 충분히 살만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탐사선이 내려갈수록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기압도 함께 치솟았거든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탐사선을 사방에서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90분간의 하강 끝에 통신이 끊겼는데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착륙 모듈이 대기 압력에 의해 맥주캔처럼 찌그렀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련 기술진은 남은 베네라 5호와 6호가 표면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1969년 그래도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두 탐사선 모두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같은 운명을 맞았지만 소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한 탐사선을 만들어 다시 도전하기로 했거든요. 당시 미국은 이미 달 궤도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고 달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은 달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금성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다면 여전히 우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네라 7호와 8호를 위해 소련은 탐사선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착륙 모듈 외벽을 더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 최대 180기압까지 견딜 수 있게 했고 내부에는 티타늄으로 된 구형 용기를 넣어 섭씨 580도까지 장비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했는데요. 예상 환경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안전 마진을 잡은 건 금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 8월 17일 베네라 7호가 고도 60km에서 낙하산을 펴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8제곱미터 크기로 접혀 있다가 13분 후 설계대로 묶음줄이 녹으면서 2.5제곱미터로 펼쳐졌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6분 뒤 낙하산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거든요. 극도의 열과 부식성 대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착륙 모듈은 자유낙하 상태로 시속 61km의 속도로 금성 표면에 충돌했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지구의 관측자들은 또 다른 실패로 기록될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착륙 모듈은 살아남았습니다. 안테나가 망가져서 신호가 매우 약했지만 분명히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베네라 7호가 측정한 표면 온도는 섭씨 475도, 화씨로 약 900도였는데 이건 화덕 안쪽 온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납이 녹는 온도가 섭씨 327도이니 금성 표면에서는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뜻이었죠. 어떤 기계도 오래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소련은 오히려 더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1972년 베네라 8호가 드디어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착륙 모듈이 금성 표면에 부드럽게 안착해 거의 1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거든요. 이제 금성 표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기압이 지구의 92배에 달했습니다. 수심 1000m 바닷속과 맞먹는 압력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온도와 압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기체도 액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되는데요. 기체처럼 퍼지면서도 액체처럼 밀도가 높은 특수한 상태입니다. 금성 표면은 사실상 이산화탄소 바다 밑바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게다가 하층 대기는 황산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동차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그 황산 말입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포기할 법한데 소련 기술진은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짙은 대기에도 불구하고 금성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이 충분했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다른 행성 표면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이 될 터였죠. 베네라 9호를 위해 소련은 탐사선 설계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무게가 거의 5톤, 다 자란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와 맞먹는 수준까지 늘어났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착륙 방식이었습니다.
금성의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하산을 과감히 포기하고 공기 저항만으로 속도를 줄이기로 했거든요. 탐사선 상단에 달린 접시 모양의 구조물이 바로 에어로브레이크였는데 금성 대기는 상상 이상으로 밀도가 높아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속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대기를 오히려 역이용하겠다는 발상이었죠. 하단의 금속 링은 착륙 장치였는데요. 충격 흡수 다리에 연결된 평평한 원형 금속판이었습니다. 베네라 7호가 추락해서도 살아날았다는 걸 증명했으니 의도적으로 빠르게 떨어뜨리면 오히려 대기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죠. 설계 목표는 착륙 후 최소 30분 생존이었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임무 성공이었습니다. 1975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는데요. 베네라 9호가 금성 표면에서 53분간 작동하며 흑백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지구 아닌 다른 세계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본 순간이었죠. 사진에는 날카롭게 깨진 바위들이 모래 같은 물질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솔직히 장관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금성에서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베네라 10호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줬는데요. 울퉁불퉁한 바위 대신 매끄러운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대 용암류의 표면으로 추정되었죠. 이후 베네라 11호와 12호는 렌즈 덮개 고장으로 사진 전송에 실패했지만 대기 성분 분석에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981년 베네라 13호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금성 표면의 첫 컬러 사진을 전송했는데요. 설계 수명이 32분이었지만 실제로는 127분이나 버텼습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시간이었죠. 주변은 여전히 평평한 모래 바위였지만 멀리 지형의 윤곽이 보였는데요. 탐사선이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착륙해서 깊이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 실감나면서 동시에 외계 행성답게 느껴졌습니다. 착륙 장치 하단에 달린 톱니 모양 금속 핀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충격 흡수 링 바깥쪽에 부착된 공기 역학적 설계로 탐사선이 밀도 높은 대기를 뚫고 하강하면서 회전하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라 13호는 드릴과 토양 샘플러도 탑재해서 금성 토양을 분석했는데요. 지구에서 터프라고 부르는 응고된 화산재와 비슷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희석 감남암질 현무암으로 지구에서는 매우 드문 종류의 화산암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베네라 13호는 마이크로폰을 달고 있어서 금성의 소리를 녹음해왔습니다. 대부분 바람 소리와 탐사선이 작동하는 기계음이었지만 다른 행성에서 녹음된 소리라는 점에서 묘하게 낯설고 외계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나흘 뒤 착륙한 베네라 14호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표면 토양이 해양 현무암과 비슷한 화산암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구 해저를 구성하는 암석과 같은 종류였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베네라 14호의 토양 압축 측정 장치가 하필 떨어진 렌즈 덮개 위에 착지하는 바람에 금성 토양이 아니라 렌즈 덮개의 압축률을 측정해버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운까지도 금성 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베네라 14호가 인류가 금성 표면에 착륙시킨 마지막 탐사선이 되었거든요. 물론 소련은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는데요. 1983년 베네라 15호와 16호를 궤도선으로 보내 레이더로 금성 북반구의 4분의 2를 정밀 촬영했고 1985년에는 베가 1호와 2호를 발사해 착륙선과 함께 대기 중에 풍선을 띄워 46시간 동안 금성 구름 속을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 착륙은 1982년이 마지막이었고 그때 전송된 사진이 금성 표면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다시 가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았다는 겁니다. 화성에 로봇을 보내면 몇 년씩 작동하는 반면 금성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두어 시간이 한계였거든요. 게다가 베네라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소련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와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1990년대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미국 항공우주국은 처음부터 금성 표면 탐사를 시도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적은 시간 동안 운용되는 임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걸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성 표면은 태양계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행성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2023년 과학자들이 1990년대 미국이 보낸 마젤란 탐사선의 데이터를 재분석해서 금성에서 실제로 화산이 폭발한 장면을 포착했거든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마트 몬스 화산 근처에서 1991년 2월에 촬영한 분화구가 8개월 뒤인 10월에는 2배로 커져 있었는데요. 용암이 분화구를 채우고 비탈면을 타고 흘러내린 흔적이었습니다. 2018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과 비슷한 규모였죠. 2024년에는 이탈리아 연구팀이 시프몬스 화산과 니오베 평원에서 추가로 용암 흐름의 증거를 발견했는데요. 금성의 화산 활동이 지구만큼 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성이 죽은 행성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행성이라는 뜻이죠. 2031년 유럽 우주국의 엔비전 탐사선이 발사될 예정인데요. 금성 표면을 10m 해상도로 촬영하고 지하 구조까지 탐사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다빈치와 베리타스 2개의 미션을 준비 중이고 인도까지 금성 궤도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공백을 깨고 인류가 다시 금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금성의 진짜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세기 전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던 소련의 젊은 기술자들, 실패할 줄 알면서도 다음 탐사선을 설계했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지옥의 행성에서 건져 올린 몇 장의 사진과 몇 분간의 데이터가 지금 우리를 다시 금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류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니까요.